이 영상에 주목하세요. 이곳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다리입니다. 평범한 다리로 도시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군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점이 보이시나요? 저건 FAB 3000 폭탄이에요. 그 폭탄엔 3톤의 폭약이 있습니다. 저 폭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투하한 거예요. 최전선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망 사정거리 밖이었습니다. 이 폭탄들은 활공폭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폭탄에 날개 한 쌍을 달아 높은 곳에서 투하하면 스스로 활공하여 목표물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폭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 폭탄들은 사실상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거죠. 2026년 1월에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 이런 폭탄을 5,00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00발입니다. 다리, 저장고, 지휘소, 건물 전체까지. 우크라이나는 그저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적절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랬죠. 이번 주 우크라이나가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무언가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크라이나가 수년 동안 직면해온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 다리를 파괴한 폭탄의 이름은 FAB 3000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FAB가 현대에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폭탄은 1954년에 만들어진 소련제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오래된 폭탄에 접이식 날개와 위성 유도 시스템을 달아서 정밀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UNPK 키트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FAB 500, 즉 소형 버전 중 하나는 최신 미사일 가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폭탄은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을 실을 수 있고 날개 덕분에 러시아 전투기가 40,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사정거리 밖에서 말이죠. 비행기는 결코 전선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폭탄을 투하한 뒤 방향을 돌려 기지로 돌아갑니다. 폭탄은 혼자서 목표 지점까지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폭탄들에 대해 러시아가 공개하기를 꺼리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기보다 정밀하지 않습니다. UNPK 키트는 놀라울 정도로 자주 고장납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폭탄은 어디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는 최소 165개의 이런 폭탄을 자국 영토 내에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2025년에는 143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해가 막 시작됐는데도 이미 20건이 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톤급 폭탄, 이 농장, 마당, 러시아 도시의 변두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과 연계된 한 러시아 채널은 벨고로드 시내에 폭탄이 정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는 자기 국민에게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특별 군사작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참혹한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2025년에만 러시아가 이런 폭탄을 12만 개나 생산했다고 합니다. 12만 개입니다. 동구 포크로스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전선의 한 구역에만 일주일에 450개의 폭탄을 투하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몇 달 동안 구축한 진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에서 2025년 1월 한 발의 활강 폭탄이 산업시설을 강타해 13명이 사망하고 1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거의 2년 만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상 최악의 공격이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에서는 FAB-250 폭탄 3발, 이 하루 만에 민간인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2명을 부상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에서는 공격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시민들의 일상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팀이 이 폭탄의 잔해를 분석했을 때 그들은 서방 기업들이 제조한 부품들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칩, 인텔의 부품, 그리고 타오글라스라는 아일랜드 회사의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서방의 기술이 러시아 무기 안에 들어가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제 제재 시스템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점들은 매우 구체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포리자, 이것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폭격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세계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폭탄이 떨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한 엔지니어 그룹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나라 안에서 17개월 동안.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상대편에서 그런 것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혁신 프로그램 브레이브원이 군사 분석가들을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활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 누구의 것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소련도 서방도 아니에요. 그 이름은 비루브 니우바흐입니다. 이퀄라이저라는 뜻이에요. 평준하기라고도 부르며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것이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미룩뉴방은 우크라이나 회사 DG 인더스트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브레이브 1 프로그램 내에서 이 무기는 250kg의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수-24에서 발사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F-16과 미라주 2000에도 인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받은 전투기들입니다. 조종사들은 이미 전투 시나리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비용은 미국의 JDAM-ER보다 약 3배 저렴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활공폭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FAB와 달리 FAB는 70년 된 폭탄에 날개만 붙인 것입니다. 비룩뉴바츠는 이 전쟁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것으로 고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자방해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된 최신 알고리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활공폭탄은 발사 준비에 3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도 충분히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것은 자국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탄약고, 공군기지, 그리고 지휘소들이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장소들이 이제는 잠재적인 표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점은 기술적인 사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무기가 100% 우크라이나산이라는 점입니다. 외국의 정치적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파트너가 부과한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그리고 원하는 대상을 상대로. 미국이나 프랑스의 허락을 구하려고 전화할 필요도 없지. 이것이 한 나라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야.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전쟁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분쟁을 지켜본 이들에게 이것은 큰 좌절이었습니다. 각 스톰 섀도우 미사일, 각 미국산 에타컴스, 각 JDAM-ER은 조건 목록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이었죠. 저기선 사용 불가하니 먼저 허가 받으세요. 우크라이나는 항상 파트너들의 선의에 의존해 왔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공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조차 그랬습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어를 위해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침공한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에는 막대한 전략적 대가가 따랐습니다. 전쟁을 지켜보던 모두가 이 일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위룹뉴바크는 이 패턴을 깹니다.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구축한 전체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브레이브원은 2023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분쟁 한가운데에서 브레이브원은 엔지니어, 방위산업체, 군인, 투자자들을 연결해 신기술을 기록적인 시간 안에 개발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군사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행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프로토타입에서 전장에 투입되기까지 몇 주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브레이브원은 수천 개의 제품과 수백 개의 제조업체를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수십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숫자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은 50배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는 연간 약 10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5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드론 딜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맹국들이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개발된 드론들이 이미 중동 국가들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도 동일한 이란제 드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도 우크라이나의 인공지능 유도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압박 속에서 최전선에서 개발된 GPS 없는 항법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려는 적과 맞서면서 말이죠. 매일 같이요. 기부를 받듯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대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쟁의 이전 몇 년 동안은 없던 일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러한 공격을 보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장거리 제재라고 부릅니다. 단어 선택은 의도적입니다. 정유소, 탄약고, 공군기지,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모든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군인들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군대를 유지하는 체계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젤렌스키가 확인했습니다. 6월에 새로운 장거리 공격이 이미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데이터는 그 효과를 보여줍니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하루에 거의 15제곱킬로미터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이 수치가 5제곱킬로미터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지만 지난 2년 어느 때보다 더 느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며 더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크라이나발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주석 시진핑은 그동안 어떤 서방 지도자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대화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푸틴이 이 전쟁을 후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러시아의 최대 지지자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고 러시아 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며 공개적으로 침공을 비난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푸틴의 도박에 대해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유출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사적으로 의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패배하고 있는 쪽에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팔짱을 끼고 다음 무기 지원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7개월 동안 전쟁 중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러시아가 갖고 있지 않은 정밀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방위 산업을 완전히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노하우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비르브니우 바흐는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의 상징입니다. 4년이 넘는 분쟁 끝에 우크라이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에서 전 세계의 군사적 기준이 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남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이 전쟁을 다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분쟁을 함께 지켜보는 다른 사람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